제2장 연민을 방해하는 데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1.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나는 어떤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사람들을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이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부른다. 도덕주의적 판단.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유형은 도덕주의적 판단이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난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 애는 게을러. 그 사람들은 편파적이야. 그건 당치도 않아.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들이다. 수피, 이슬람교의 한 신비주의적 분파의 수도자 옹긴 이주, 시인 루미는 옳은 일, 글은 일저 너머에 들판이 있네. 나는 당신을 거기서 만나리. 라고 노래했다. 그러나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으로 가득 찬 판단의 세계에 우리를 가둔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책임감이 있고 없는지, 똑똑하고 무지한지를 따지면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나는 성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굳이 틀어낼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내가 하기 싫은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들은 나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운전 중에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 저 바보 라고 반응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 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때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런 판단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고 단정 짓는 데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나는 아내를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성이라고 판단한다.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원할 때는 아내를 냉정하고 둔한 여성이라고 판단해버린다. 직장 동료가 사소한 것에 나보다 더 신경을 쓴다면 그 동료는 내게 강박관념이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반면에 내가 동료보다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인 경우에 그 동료는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이나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할지라도 대개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따른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면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 우리의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 자신도 정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에 연민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직, 자유, 평화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하여 우리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린다. 폭력은 나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악한 인간이다. 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속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은 나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과의 하비영 하비 교수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 작품을 무작위로 뽑아 작품 속에서 사람을 분류하고 비판하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도표화했다. 그 결과 그는 비판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폭력 사건도 비례해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여 나쁜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보다 삶의 문제들을 인간의 욕구 측면에서 생각하는 곳에서 폭력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75%에서 아이들은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 눕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 같은 폭력 장면은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절정 부분에서 나온다. 나쁜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즐거움을 느낀다. 사실 비폭력대화 폭력은 그것이 언어적이든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든 종족이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든 그 뿌리에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의 진실, 곧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동경하며 원하는가 하는 면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과 구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를 통해 보았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을 미국식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 제국으로 보았다. 반면 소련의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을 소련을 정복하려는 제국주의 압제자라고 했다. 양쪽 어느 누구도 그 같은 말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교하는 것은 판단의 다른 한 형태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How to Make Yourself Miserable을 쓴 댄 그린버그 오박사 그린버그는 이 책에서 비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독자들에게 만약 자신의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말한다. 비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연습 문제도 몇 가지 내준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대중매체의 기준으로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남자와 여자의 전신 사진을 보여준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를 재서 사진 속 모델의 치수와 비교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이 책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비참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더 비참해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가면 첫 번째 문제는 단지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체의 아름다움은 비교적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뭔가 더 중요한 것, 즉 성취 면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가 독자들이 자신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몇 사람을 뽑았다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다. 그린버그는 모차르트가 구사할 수 있었던 여러 나라 말과 그가 10대에 이미 내놓은 위대한 작품을 열거한 후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과 모차르트가 12살 나이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 비교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 스스로 불러온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저도 이처럼 비교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얼마나 강하게 막아버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을 부정하기.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또 다른 형태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흐리게 한다. 어떤 일들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해. 또는 너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에서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야만 한다, 느끼게 만든다 같은 표현은 우리가 이런 말로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부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마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을 기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셀레 인 제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지은이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독일 출신인 미국의 정치학자, 철학자. 1906년에서 1975년는 아이히만과 동료 장교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어를 자기들 사이에서 암트스프라의 암트스프라슈라고 불렀다고 인용하고 있다. 번역하면 사무용어 또는 관료용어 정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대답한다. 다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들은 상관의 명령, 부대의 방침, 법이 그랬다 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릴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간다. 상황, 진단, 개인적 또는 심리적 내력.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마신다. 다른 사람의 행동.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때렸다. 권위자의 지시.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집단의 압력.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피우기 시작했다. 내규, 규칙, 규정. 학교 규칙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에 따른 역할. 일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초콜릿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한 번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한 워크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 한 여성이 화를 내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주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의 예가 무엇이냐? 고 묻자. 그야 간단하죠.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만 해요.
저는 밥하는 게 지겨워요.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매일같이 이 일을 해왔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아주 아플 때도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안타깝다고 말하고 MVC를 배워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 여성이 MVC를 매우 빠르게 배우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다. 연수가 끝나고 실제로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밥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녀의 두 아들이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그녀의 이런 선언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두 아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그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어리둥절한 내 표정을 보자 그는 설명했다. 엄마가 드디어 이제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다른 한 번은 내가 교사들과 상담할 때였다. 한 교사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너무 싫어요.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불안만 안겨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성적 평가를 해야만 해요. 교육청 방침이 그렇거든요. 라고 말했다. 때마침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잘 인식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선생님에게 교육청의 방침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해야만 한다. 는 표현을 나는 의원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하기로 선택했다. 로 바꿔서 말해보라고 제안했다. 그 교사는 주저없이 바로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프랑스의 작가이며 언론인인 조르주 베르나노스 조지 베르나노스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다. 만약 인류의 파괴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언젠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 멸종의 원인은 인간의 잔인성 때문이 아니다. 그 잔혹함이 일으킨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가져올 보복 때문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온순함과 책임감의 결여, 그리고 모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비굴한 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끔찍한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더욱 전율할 만한 사건의 원인은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반항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삶을 소외시키는 다른 형태의 대화 방법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로 전하는 것도 연민을 막는 이사 표현 방법이다. 강요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암시적으로든 분명하게든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사표현 형태인데 특히 힘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강요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준 적이 있다.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이 어느 사이엔가 내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강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자신들이 부모, 교사, 관리자라서 다른 사람을 고쳐서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이 어린 아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내 요구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벌을 주어서 그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내가 어리석게도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서 후회하게 만들 때마다 그 아이들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며 후회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MVC 위 중요한 부분인 강요와 부탁의 차이를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어떤 행동은 상을 받을 만하고 또 어떤 행동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개념에서 말하는 것도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형태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런 행동을 했으니 처벌받아 마땅하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마땅하다는 말로 표현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나쁘다. 고 규정하면서 그들이 그 같은 행동을 뉘우치고 바꿀 수 있도록 처벌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꾸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가를 알아차리기보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교하고 강요하고 판단하는 말을 배우면서 자랐다. 삶을 소외시키는 이런 대화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인간을 보는 어떤 특수한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욕구 그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안의 생동감 느낌과 욕구를 차단하도록 배운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사회구조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사회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왕, 차르, 귀족 등 소수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인구를 통제하려면 대중들이 노예 같은 사고구조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틀렸다, 거나, 해야만 한다, 또는 안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말들은 이러한 목적에 아주 적합한 언어이다. 나쁘거나 잘못됐음을 암시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 하는 판단의 기준을 외부의 다른 권위자에게서 구하게 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진실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온순한 하인이나 착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요약. 인간의 본성은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이 그 한 형태이다. 연민의 흐름을 차단하는 또 다른 대화 형태는 비교하는 것이다. 삶을 소외시키는 말들은 우리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강요로 표현하는 것 또한 연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이다.